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렸는데요.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야당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는데요. 군의관을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먼저 대표적으로 서울 이대 목동병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서울 서남권 그리고 경기 부천까지 이 권역에서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응급실 축소 운영에 들어갔고요.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복지부가 군의관 3명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첫날부터 병원 측이 3명 모두에게 파견 취소를 통보하고 그대로 돌려보낸 겁니다. 응급실 관련 경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적응할 수가 없다, 근무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또 세종 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명도 진료를 볼 수 없다고 밝혀서 반나절 만에 기존 근무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군의관, 공중보건이 250명 파견을 시작을 했는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 원인은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해도 이 의사들, 군의관들 전문과가 아니고 응급실 현장 경험이 없고요. 또 병원마다 체계가 다르고 응급 환자를 보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 소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여기 소속도 아닌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로서는 처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는 이 상황을 보고 국방부, 병원 등하고 논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정부가 아주대병원에도 3명 배치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실상 지금 1명만 투입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정부가 또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1:1 책임관을 배치하고 관리하겠다 밝혔는데 지금 뭐 의사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거나 상태가 나빠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2살배기 아이가 열경련이었는데 11곳 병원에서 거부당하고 지금 한 달 넘게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오전에는 광주 조선대학교 벤치에서 이 학교 학생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됐어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119가 그 가장 가까운 여기가 조선대병원 응급실인데 벤치에서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조선대 병원이고 조선대에서 발견이 됐고 조선대 학생입니다. 그런데 응급실 의료진은 이제 여력이 없다라고 답을 했고 인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다른 과 전문의 1명만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은 1명은 다른 환자를 처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파악이 됐고 지난 4일 밤에는 오토바이하고 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어요. 청주에서 벌어진 사고였고 그런데 청주권 병원 4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고요. 그러다가 겨우 수혈받고 이렇게 응급치료를 받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전문치료가 필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12군데 병원으로부터 이송이 거부됐습니다. 결국에 이튿날 새벽에
120km 떨어진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2일에는 부산 기장군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남성이 의사를 못 찾아서 끝내 사망을 했는데요. 119가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긴급 수술을 해줄 병원을 알아보느라 4시간가량을 허비했고 그 사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원래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이고 의사가 부족한 게 주된 원인이고 그러니까 전부터 있던 일이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급대가 환자를 4차례 재이송한 사례를 통계로 보니까요.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와 2022년 연간 기록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응급실 의사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정부의 의료 정책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의사인 김찬규 씨인데요.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입니다. 올해 초까지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레지던트였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김찬규 씨는 의정사태 책임자가 전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저출생 책임자를 젊은 여성이라 하고 민영화 책임자를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결국에는 의료 민영화를 초래해야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민영화 얘기는 진작부터 좀 의사들 사이에서는 돌던 말이긴 해요. 이 김창규 씨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라는 거를 끄집어내서 김창규 씨가 지적을 했는데 이 가치 기반 지불 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60세 환자가 고열로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 의료비 총 지출액은 173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놓는 걸 말을 합니다. 이걸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과잉 진료를 규제를 하고 의료비 총 지출을 제한하고 혼합진료 패키지라든가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시에는 진료비를 올린다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병원을 좀 가는 것을 위축되게 만들고 과소 진료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민영보험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과정이다. 이런 주장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창규 씨는 그 의료 소비자 단체를 만든 당사자이기도 해요. 그 의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한의사 그리고 또 교사, 직장인 이런 비의료인들과 함께 그 소비자 단체를 만들었는데 여러 직역 간의 갈등이 있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가장 외면받는 건 환자들이다. 의료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응급실 파행을 인정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으로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하죠. 네, 오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하는데요. 퇴임 전 마지막 방한입니다. 부인 6호 여사와 함께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고 이번 방한에서도 단독 회담, 만찬 등의 일정이 전망이 되는데 실무 방문 성격으로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어요. 두 정상은 또 그동안의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상 물러나는 총리하고 앞으로의 협력 확대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건 조금 미지수고요. 다만 이제 기시다 총리가 본인이 퇴임한 뒤를 내다봤을 때 스스로 좀 자민당 안에서 어떤 좀 영향력을 키우고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게 한일 관계를 좀 내가 지속적으로 꾸려왔다. 이 내용이 제일 큰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기시다 총리하고 이제 두 양국이 그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한일 양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 문제 또 글로벌 안보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왔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 얘기 핵미사일, 북러 밀착 속에서 한일 협력을 어떻게 할지 안보 현안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제3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국민 대피에 서로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할 것으로 일단은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일본이 우키시마호 한국인 탑승자 명부를 우리 정부에 일부 제공을 했어요. 이 우키시마호가 뭐냐면 1945년 8월 24일에 이때 일제가 이제 패망한 해잖아요. 패망하면서 송환이 결정된 강제징용 한국인
노동자 7천여 명을 태운 해군 군함이 우키시마호인데 중간에 침몰을 했고 그래서 최소 5천여 명의 한국인이 여기서 탔다가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지만 우리로서는 제대로 진상 규명도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누가 탔는지도 몰랐었고요. 일본이 이걸 80년 가까이 은폐를 해오다가 갑자기 기시다 총리 방한을 하루 앞두고 승선자 명단 일부를 전달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법원이 전범기업 니시마츠 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니시마츠 건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하고 북한에서 병참기지 건설 등을 맡은 토목기업이에요. 함경북도 니시마츠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1944년에 숨진 김모 씨 유족이 1919년에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2019년이라고 하면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18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그 전에 있던 한일 청구권 합의하고는 협정하고는 별개로 또 개인의 청구권은 이건 따로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고 그걸 보고 유족이 그 이후에 소송을 결심을 한 거죠. 근데 1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었어요. 원고 패소였는데 그때 그 개인 청구권 처음으로 인정한 2012년에서 3년이나 지난 후에 소송을 낸 걸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였는데 2심에서는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최종 판단 내렸을 때가 시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봤어야 된다라면서 이번에는 1심을 뒤집고 피해자 손을 들어준 거고요. 사실 그동안 뭐 언론에 보도됐던 것도 이제 일본제철이라든가 미쓰비시 중공업 이쪽으로 좀 몰려있는 감이 있었는데 그만큼 거기를 상대로 판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니시마츠 건설 상대로 판결은 최초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제독 시민단체와 현지 시민들이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면서 시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는데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현지 시간 5일 이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코리아 협의회라는 곳하고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단체가 함께 베를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지 시민들도 함께했고요. 베를린 시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독일 매체를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이 베를린 시장이 일본 정부와의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 코리아 협의회의 어떤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에 예산을 삭감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독일 매체가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코리아 협의회가 얘기를 하는 건 이 베를린 시장이 일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좀 눈치를 보고 예산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라면서 베를린 시의회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런 갈등이 있었고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이번 달 28일이에요. 이 집회에 일반인들도 참석을 했고 그 독일 역사교사가 여기 참여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주제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경청하고 참여하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항의를 위해서 베를린을 찾았는데요. 추미애, 전용기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이 연방정부와 베를린시 관계자들 만나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소녀상 존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도입될 새 검정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른바 우편학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일선 학교들은 다음 달 말까지 교과서 채택을 결정해야 하는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여러 가지 교과서가 채택이 됐지만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네. 야권뿐만이 아니라 역사단체들은 위험한 교과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승만 정권 서술할 때 이 독재라는 거는 집권 연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일본군 위안부나 5.18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축소 서술했다라는 점에서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집필진 중에 일부가 뉴라이트 논란도 제기가 됐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오류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어떤 지적을 하냐면 침략당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침략주의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관점의 서술은 인정할 수가 없다. 식민지 근대화로운 입장을 가진 자가 교과서에 집필지니면 위험하다 이런 우려가 나왔고요. 일단 일선 학교들은 다음 달까지 교과서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국회에서 다음 달에 국정감사 테이블에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 또 교육부가 수정 보완을 할지 여부가 사실상 가능성이 낮아서 채택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네. 조금 전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문제의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무려 300건이 넘는 오류가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교과서를 역사학계 전문가하고 현직 역사 교사 등 그 총 13명에게 검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338건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교육부 검정까지 통과를 했으니 최소한의 기본 요건은 충족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통과를 한 건지 의문이 들 만큼 수준 이하의 내용이다. 이렇게 굉장한 혹평을 내놨습니다. 네, 유형별로 보면은요. 이게 연도나 단체명 이런 기본적인 팩트가 틀렸거나 일관성 없는 용어를 사용했다거나 부적절한 사진이나 도표 자료를 인용했고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었고요. 부정확한 서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꼭 뭐 역사적인 관점이나 해석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분분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오류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뭐 일제가 시행한 조선 교육에서 마치 일제가 조선어 교육을 강화한 것처럼 기술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종교적인 색채도 읽혀지는데 뭐 남산 부활절 예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반독재 투쟁을 촉발했다라고 해서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좀 교과서에서 처음 다루는 사건이다. 좀 여러 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수심위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전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당부를 했었는데 소모적 논란을 좀 불식시켜야 된다.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 염두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당부에 따라서 이번에는 뭐 알선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모든 법리를 포함해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측은 그 지난 4일에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최재형 목사 선물과 부탁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측 대리인은 이번에 참석했을 때 이런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은 걸려서 오늘 늦은 오후에 돼서야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서안산에서 안산, 반월터널 부근에서 둔대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도 짧게 막히고요. 서영인분기점에서 용인까지와 더 가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에서 부평 부근까지와 신월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5차로는 고장난 차 서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 5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3차로 역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하고 나섰어요. 사실 이 제안은 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먼저 또 제안했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한 대표의 이런 갑작스런 제안의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에는 여당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을 야당과 함께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네.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사실상 좀 여지를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이 협의체 구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먼저 요청을 한 것이고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를 받은 것인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는 발표에서 민주당의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을 받는다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래서 향후에 비상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대통령실도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기존과는 좀 다른 입장을 밝혔어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물밑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여당과 대통령실이 미리 협의를 하고서 오늘 여야 의정 협의체를 발표한 건데요. 또 주목할 만한 게 오늘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받는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당 회의에서 여야가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 모두가 사전에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동훈 대표가 유예안을 말할 때는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다가 네. 민주당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발표하고서 여야 협의가 먼저다라는 여지를 두고 결국 또 이걸 받았느냐 이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의정 갈등에 대해 논의 여지를 열어두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은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니 여야 합의로 해오는 건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 감정 때문에 강한 기조로 나갔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이 전국 응급 현장에 비서관급 참모진을 파견하겠다 막 이러면서 의료 개혁에 강행하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협의체를 받는 문제와 이것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 사실 이거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어쨌든 정부 기조의 변화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 대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석 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 강행 의지와 등가하는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네. 보여집니다. 또 추석 기간에는 2차 지역병원들이 많이 휴진을 하기 때문에 응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현장을 점검하고 이제 그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뭐 일반적인 수순의 그런 절차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조교용 장관과 이 박민수 2차관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의대 증원 유예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요구도 좀 사그라들까요? 당내 중진 의원들과 친한동훈계 지도부 내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네. 있는데요. 다만 친윤계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아직은 반대 입장이라서 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 유예안과 별개로 장차관 경질 요구는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제기를 할 걸로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도 이 경질 사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선 중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들과 장차관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정부 측에 새로운 협상 파트너를 내세워야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라면서 경질을 촉구했는데요. 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어제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라면서 사실상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았는데 장
장차관만 교체된다고 의사들이 테이블에 오르는 게 아니다.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이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은 의료개혁 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해서 인사 교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때문에 복지부 장차관 경질이 향후 당내 혹은 당정 갈등으로 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 야당과 의료계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야당은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대통령실에서 의료계 안을 제시를 하면 2026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의료계는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최고위원의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찬스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파장이 굉장히 컸고요. 네. 이 인요한 최고위원이 해명을 했던 건 이미 수술이 잡혀 있었고 이 수술을 잘 부탁한다라고만 말한 것이지 어떤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문자 공개로 이 의정 갈등으로 안 그래도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네. 여권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악재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사진으로 공개된 그 문자 글씨가 굉장히 키워져 있었고 기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만약에 인요한 최고위원이 이 문자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응급실 상황이 생사를 오갈 만큼 급박하다는 걸 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당 내에서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의사 출신인 지도부가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은 여론에 결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요. 지난 주말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야 대치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단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무산이 됐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여야 대표 모두 1일에 진행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언적인 합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합의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기도 한데요. 또 대표 회담이 끝난 지 이틀 만이죠. 지난 3일에 민주당이 야5당과 공조해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또 그 바로 다음 날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해 소위원회로 내려보냈는데요. 여당은 이에 반발해서 회의에도 불참한 바 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특검법을 내고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하게 된 상황으로 여야 대치 상황이 좀처럼 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구성 역시 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원래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키로 했는데요. 어제 취소가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이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민주당 측에 오늘로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회동 전에 양 당이 각자 이 기구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릴 법안 내용을 주고받았고 방향 논의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첫 발부터 삐걱인 건데요. 향후 여야 민생 공동 공약 추진 이제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도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가 여야 대표 회담에 어찌 보면 유일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좀 우산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사실 이 협의 기구는 이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협의하는 원내 차원으로 기구가 내려가서 이 기구 무산이 곧 한 대표 리더십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협의 기구 무산을 명분으로 결국 한동훈 대표의 대표 회담의 실익과 성과가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라면서 대표 회담 무용론과 함께 영수회담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이 최상병 특검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이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지금 한 대표의 입장은 뭐예요? 민주당에서 발의한 그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야당이 2명을 추려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특검안은 문의만, 형식만 제3자 추천이시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주장한 건 이제 대법원장이 4명을 이제 추천을 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안에 가까운데요. 네. 그런 안을 민주당이 낸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지만 이런 안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대표의 입장은 민주당의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의힘 내 사정과 시간에 맞춰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또 내놓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공개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는 걸 전해 들었다는 사람만 있는 상황이에요. 안규백 의원은 들은 적이 없다. 천준호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구체적 내용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구체적 제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 에서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괴담 정치다. 아니면 말고식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도 전혀 사실이 아니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걸어라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엄령 준비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꺼내면서 좀 공식화된 측면이 있잖아요. 이 대표의 전략은 뭐였을까요? 이 대표가 이날 그 여야 대표회담에서 미리 모두 발언을 준비하지 않고 대략의 키워드만 가지고 가서 연설을 즉석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먼저 발언을 하는 순서였는데요. 이 한동훈 대표가 준비된 발언을 읽는 가운데서도 그 옆에서 계속 원고를 고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듣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오면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좀 긁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에서도 불쾌감을 표하며 항의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도 이러한 발언을 듣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싶었던 것 같고요. 지지자들과 일부 중도층에서 정부에 갖고 있는 불신 이를 적극 활용해서 계엄이란 그런 공포 용어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지층 결집 의도가 가장 크고요.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분노를 자극하는 의혹을 꺼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끝으로 이 얘기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에요. 외교가에선 이런 방안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오늘 27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총리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른바 말년 총리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11번이나 회담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차기 총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속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뚜렷한 의제나 계기가 없이 만났을 때 우리로서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례적인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실제 퇴임이 임박한 해외 정상의 방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고 과거에 알려진 이러한 고별 회담의 경우도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 해외에서 만남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받아들인 이유가 궁금해요. 자, 한일 관계 복원이라는 그 치적을 부각하는 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와의 셔틀 외교를 결산하고 새로운 총리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과 관계 복원을 위해서 일본을 발판 삼기 위한 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시각도 존재가 하는데요. 또 어떤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향후 기시다 총리가 원로로서 대한 외교에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까르륵 웃다와 까르륵 웃다 중에서 맞는 표현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까르륵 웃다가 맞습니다. 까르륵은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 부사고요. 주로 여자나 아이들이 웃는 소리나 모양을 표현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젖먹이가 몹시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말하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까르륵 숨 넘어가는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 마음대로 휘두르다를 뜻하는 동사 죄 흔들다는 첫 음절에 죄를 쓸 때 모음 오에 죄가 맞을까요? 아니면 모음 우에를 쓰는 죄가 맞을까요? 이때는 모음 우에 죄를 쓰는 죄 흔들다가 맞고요. 이것은 쥐어 흔들다의 준말입니다. 끝으로 칠색팔색을 하다와 질색팔색을 하다 중에서 맞는 것은 칠색팔색을 하답니다. 이것은 매우 질색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는 칠색팔색을 하며 아니라고 말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칠색은 태양광을 스펙트럼으로 나눌 때 나타나는 7가지 빛깔을 의미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서울을 비롯해 중부 일원에 비 오는 곳이 있고요. 홍성에는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걸로 보이는데요. 소나기 양은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남부지방 많은 곳은 40에서 60mm까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남부지방은 다소 강하게 시간당 20mm 정도의 강도로 쏟아질 걸로 보여지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동지방과 경북 동해안 또 경북 산지
산지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쪽은 날이 흐리겠고요.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이 동풍 영향으로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전주 31도, 대구 32도 등 25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이나 많은 곳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과 제주에는 열대야 직속되는 곳 많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제주 해안, 남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1도로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공백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화의 문을 열고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와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남쪽을 향해 2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140여 개의 낙하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플라스틱 병 등 쓰레기이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7월 경상수지는 91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경기 의정부 경전철 운행이 중단돼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이 컸다고요. 네, 오늘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 발곡역에서 전동차가 출발하자마자 고장을 일으켜 의정부 경전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해당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임시 통로를 통해 20m를 걸어 발곡역으로 돌아갔고 전철 운행 중단에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후까지 운행이 중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달 16일에도 의정부역에서 발곡역 방향 전동차가 고장이나 운행이 40분가량 중단된 바 있는데요. 출근길 시민분들 참 난감하셨겠습니다. 네. 많지 않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 위까지 올라가서 사람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 남성은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라고요. 네, 지난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굽은 길에도 핸들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인도를 올라탔는데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차량은 그 이후로도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인도 위를 달리다가 옆 건물 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는데요. 낮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홀로 삼형제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가해자 신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국립대학 의대 교수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고 과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개업했던 이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의식불명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으니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다,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다 짧게 답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어려워진 경기에 오랜 기간 해오던 꽃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삼형제 뒷바라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사고 바로 다음 날 오매불망 기다리던 군에 간 막내 아들이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다고 해 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어제는 경남 거제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한 건 기억이 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성범죄물이 주로 유포되던 메신저 텔레그램 가입자가 최근 많이 늘었다고요? 네, 이 딥페이크 논란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된 건지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47만 1,400여 명으로 7월보다 31만 명 넘게 증가했는데요.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이용자가 직전월 41만여 명에서 8월 51만여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딥페이크 논란이 확산하면서 호기심에 텔레그램에 접속한 10대가 급증한 걸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건에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의 비중이 큰 걸로 나타났었죠.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 사이 관련 신고가 총 118건 접수됐는데 특정된 피해자 33명 중 31명,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로 파악되기도 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인 288명이 10대 이하였습니다. 이렇게 10대를 중심으로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당국의 단속에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가 확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철통 보안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당국의 협조 요청도 조치가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청소년 스스로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의 진앙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건지 참 씁쓸하네요.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가해자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해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보통 국민 참여 재판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신청하죠. 이 때문에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네. 공소장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공소장에는 가해 남성이 대기업을 퇴사한 뒤 복직을 위해 정치, 경제 관련 기사를 섭렵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고요. 3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자주 마주치게 되자 이 피해자를 스파이로 생각하게 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피고인의 억울함을 배심원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주는 국민 참여 재판의 취지를 고려해봤을 때 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유족들은 그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또 가해자의 아버지도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이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되는데요. 얼토당토하는 감정 호소, 질환을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 절대 없길 바라고요. 네.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KTX와 SRT에 부정 승차하는 승객들이 참 많다는데요. 연평균 적발 금액이 억소리가 난다고요. 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난 6년간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은 무려 41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건수로는 20만 건에 육박합니다.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도 연평균 10억 7천여만 원, 11만 건이 넘는 부정승차가 적발됐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부정승차 중 승차권 미소지가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유형으로 적발됐는데요. 자그마치 15만 건이 넘고 액수는 38억 원에 달하고요. SR도 승차권 미소지와 비슷한 표를 구매하지 않고 탑승을 하는 사전 신고 건수가 13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액수로도 11억 5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승차가 엄연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이용을 위한 꿀팁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건데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명절 기간 표를 못 구했을 때 꿀팁이라며 사전 신고 방법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승차권이 없는 승객이 먼저 승무원에게 열차표가 없다고 사전 신고하면 부가 운임이 0.5배 부과되는데 해당 열차 시간에 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예매 없이 열차를 이용하고 운임의 0.5배를 더 내는 방식인데요. 열차가 괜히 입석 정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같은 부정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열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혹시라도 추석 명절 앞두고 이런 꼼수 잠깐이나마 고민한 분들 계시면 얼른 생각 고쳐 잡으시길 바랍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고요. 코레일도 사람이 몰릴 명절에 대비해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도 강화하고 나선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열차표를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살펴보죠. 첫 경기에 나선 홍명보호 팔레스타인과 무승부에 그쳤어요. 네, 돌아온 홍명보호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졸전 끝에 안방에서 충격적인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주축 선수들이 총출동해 골문을 두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의 빗장 수비를 결국 뚫어내지 못했는데요. 경기 초반 팔레스타인의 강한 전방 압박에 대표팀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반 20분 팔레스타인 공격수 타메르세암의 헤더 슈팅이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고 이후에도 위험 지역에서 상대를 여러 차례 놓쳤지만 조현우의 선방으로 가까스로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단 한 개의 유효 스팅으로 전반을 마무리한 대표팀은 후반전 오세훈, 황희찬을 투입하면서 공격 활로에 변화를 줬는데요. 후반 19분 이강인의 절묘한 크로스를 받은 오세훈의 헤더 슈팅이 아쉽게도 막혔고 골문 앞에서 얻어낸 이강인의 프리킥도 상대 골키퍼의 손에 걸리면서 관중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경기 막바지 캡틴 손흥민이 골키퍼를 따돌리고 날린 슈팅은 운이 따르지 않으며 골대를 강타했는데요. 결국 대표팀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이면서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과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네, 아쉬운 결과 때문일까요? 경기장은 야유가 가득했고 급기야 선수와 관중이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어요. 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경기 전부터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홍명보 나가, 정몽규 나가 외침이 거셌고 비판 걸개까지 등장할 정도였는데요. 홍 감독이 전광판에 잡힐 때는 야유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아찔한 장면도 발생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골대 뒤쪽에 있는 관중석으로 가 팬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포착되기까지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후 준비한 게 잘 나오지 않아서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 것 같다고 경기 소감을 전하면서 팬들과의 충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선수들을 응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 SNS에 찾아와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시작부터 못한 건 아니다. 못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아쉬웠고 그런 부분에 말씀드렸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전혀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팬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대한축구협회 공식 SNS에도 항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면서요. 네, 가뜩이나 논란 속에 출범한 홍명보인데 첫 경기에서 한참이나 아래로 평가받는 팔레스타인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자 축구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모습인데요.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불과 20여 분 만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전쟁하고 있는 나라랑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경기를 했나? 한국 축구는 사망했다. 클린스만 때랑 뭐가 달라진 거냐? 홍명보, 정몽규 사퇴라 등의 경고된 반응을 보였고요. 충격적이고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승리를 원하고 그라운드를 누비 우리 선수들 위해서라도 비난보다는 격려와 응원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빵지술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대전의 성심당이죠. 그런데 빵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다른 것도 만들고 있어서 화제라고요. 네,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 중구 대흥동 본점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이 건물의 2층과 3층은 성심당 남녀 직원들의 자녀를 돌보는 어린이집과 직원 휴게 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성심당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설치 의무가 없는데도 지점별로 직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직원들이 출산과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아져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회사 내부에서 모아졌다고 하고요.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역시 갓심당, 지금이라도 성심당에 취직하고 싶다. 대전광역시가 아니라 성심광역시다. 다른 기업들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라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게 갓 나온 빵만큼이나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이네요. 네, 튀르키예에서 약 2천만 원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는데요. 그런데 잡고 보니까 한국인 관광객이었다고요. 네, 지난달 튀르키예 관광지인 카파도키아의 카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알바니안 관광객 4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깜빡했는지 의자에 검은색 가방을 걸어둔 채 그대로 가버렸는데요. 잠시 후 같은 자리에 여성 2명이 앉았는데 또 잠시 뒤 카페를 나서는 여성의 손에 이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들은 한국인 관광객이었다고 하는데요. 가방을 훔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방 안엔 신분증과 카드, 현금 2천여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체포된 여성은 술에 취해 실수로 가방을 잘못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돈에 손을 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도 원치 않아 체포당한 날 바로 석방됐다고 합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아니, 엊그제가 콜레스테롤의 날이었다고요. 네, 9월 4일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정한 콜레스테롤의 날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이런 걸 알려주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2005년에 제정이 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죠? 네, 처음 들었어요. 맞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하면 무조건 이거 문제 있는 거, 이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지방 덩어리, 뭐 성인병의 원인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콜레스테롤이 정확하게 뭐예요? 네, 이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지방의 일종이에요. 지방은 사실 물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 원래 섞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섞이지 않는 게 어떻게 혈액 속에 떠다니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체가 있어요. 단백질과 지질이 합쳐져 있는 그런 성분이 그 운반체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물에 녹아요. 그래서 그 물에 녹는 성분에 이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이 붙어서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반체가 나쁜 거는 LDL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죠? 나쁜 콜레스테롤. 네.
그다음에 운반체가 조금 괜찮은 거를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우리가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은 계속 자라나지 않습니까? 네. 또 피부도 계속해서 자라나니까 겉에 있는 것들은 다 탈락돼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때로 이렇게 밀어보면 나오듯이 이런 세포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세포벽이 필요한데 이 세포벽을 만드는 즉 세포막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또 여성들은 완경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여성 호르몬을 매일매일 만들어내는데 그 여성 호르몬의 원료도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성분이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간에서 합성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먹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간이 매일매일 필요한 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에 흘러다니는 콜레스테롤의 약 90%는 간이 만든 거고 한 10%가 우리가 먹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은 없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으면 혈전도 만들게 되고 또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절이 잘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콜레스테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네. 어느 정도로 유지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인데 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서는 이 수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심장병을 앓았다든지 뭐 이런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수준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선은 정상적인 사람들 아무 병도 없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HDL은 50 이상, LDL은 130 이하, 중성지방은 150 이하 이렇게 이제 조절되기를 원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질병이 생겨서 뭐 심장병을 한번 앓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요 수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뭐 200 이하, 50 이상, 130 이상 이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그렇죠. 거고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또 없애줘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사실은 이제 많이 쓰이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끌고 많이 다녀요 혈관 속에서. 그래서 필요한데 쓰다가 이게 남으면 이제 가서 혈관벽에 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이 벽에 붙어 있거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애들을 또 긁어 모아서 간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간에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많아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더 많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또 해결해 주니까 우리 몸에서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무조건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양쪽이 다 비슷하게 조절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건강검진 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함께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으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네. 지방인데 왜 탄수화물 얘기를 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중성지방은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그 탄수화물을 다 쓰고 남으면 즉 과하게 먹으면 이 남은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해요. 그게 중성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뭐 300, 400, 500 이렇게 올라가시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 빵, 국수, 라면, 떡, 고구마, 감자, 옥수수, 마, 모든 과일, 설탕, 꿀, 탄산음료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이 중성지방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 올라갔다고 오늘부터 기름을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안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또 이 중성 지방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하던데요. 이게 중성 지방이 많아지면 이 네. 중성 지방을 이용해서 이 지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데 쓰이게 돼요. 그래서 네. 나쁜 콜레스테롤도 만들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만드는데 네. 주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중성 지방이 많아지면 사실은 내 몸에는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요. 부모님의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들도 다 이제 연세가 드셨을 테니까 네.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연세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예전에는 한국 사람은 밥심이지 이래갖고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고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또 많아요. 그래서 고기는 소화도 안 되고 나 못 먹겠어요. 이가 안 좋아서 못 드시겠다. 뭐 그러시기도 이러시기도 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이 중성지방은 내 몸에 축적되기도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기어있는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만드는 이런 혈관에 뭉치게 되잖아요. 네. 혈관 벽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니까 부모님들의 이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 번씩 확인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를 좀 상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 이제부터 좀 고기를 먹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고기를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지느냐? 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꼭 필요한 성분이니까 간이 90%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10%가 먹는 거에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콜레스테롤 총량에서 10%는 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내려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를 아예 안 먹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몸에 단백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근육도 빠지게 되고 문제가 네.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콜레스테롤이 치료를 필요할 정도로 높아졌다 그러면 약을 드시고 음식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약을 먹으면 네. 뭐든지 드셔도 돼요. 아니 그러면 콜레스테롤 좀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없어요? 음식이 있죠. 왜냐하면 네. 콜레스테롤이 적은 걸 드시면 되죠. 네. 그런데 그걸 먹는다고 해서 뚝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뭐냐면 소의 간이나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나 또는 오징어 이런 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뚝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건 또 아셔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계란 노른자 빼고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네요. 계란 노른자가.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었죠. 네. 하지만 이걸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자꾸 노란자는 안 먹고 흰자만 먹는 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노른자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노른자는 꼭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매일 달걀을 꼭 2개 이상을 먹어요. 매일 2개 이상을 먹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을 제가 지금 먹고 있어요. 네. 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50이에요. 50.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어마어마하게 드시는 좋은 거예요? 왜? 뭘 먹어요? 약을 먹어서 그렇게 먹어서 되신 그렇게 거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들이 있어요. 계란을 먹으면 정말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계란 노른자를 하루에 2개씩 네. 3개월 이상을 계속 먹게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안 먹은 사람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나 콜레스테롤을 위해서 계란 노른자 안 먹어. 이거 잘못된 얘기니까 맛있게 드시고 관리 잘 하십시오. 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요. 약간 선생님 마르셨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콜레스테롤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네. 보통 마른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나이가 아니에요? 들면 올라갑니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을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완경이 되면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 양은 늘 일정한데 쓰임새가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죠. 그래서 네. 완경이 되신 분들, 즉 폐경이 일어나신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은 한 번이라도 검사를 해서 올라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콜레스테롤에 관계된 약물을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걸 내가 운동을 해야지, 덜 먹어야지, 나 정말 내 온몸을 고생시켜가지고 나 이거 줄일 거야. 그런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생길 수 있는 심장병, 뇌졸중, 거기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약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는 약이거든요. 이 약은 우리끼리 의사 선생님들끼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현대판 불로초라고 부릅니다. 네. 이걸 왜 안 먹습니까? 너무 큰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좀 안 먹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치료는 뭐 그냥 약을 드시는 게 1번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 의사 선생님들 얘기고 네. 우선 운동을 하시면 이 콜레스테롤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이 조절을 해도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많이 뚝 떨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고 콜레스테롤을 낮춰보려고 나는 음식 조절을 좀 해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대개는 다 채소들이에요. 채소들을 많이 드시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육류라든지 계란 노른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징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아주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는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들을 좀 드시면 이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항상 존재한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너무 말씀이죠. 높으면이 아니라 네. 기준보다 높으면. 높으면. 네, 알겠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7320님이요. 저희 엄마가 혈압, 당 전부 괜찮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만 꾸준히 처방받아서 먹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우가 콜레스테롤에 안 좋다고 잘 안 드시려고 해요. 진짜로 그런가요? 하셨어요. 네, 새우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이제 완경이 되신 분이잖아요. 엄마시니까.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약 먹고 계시죠? 네.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새우를 한 바가지씩 매일 드셔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드시고 약 열심히 드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되겠네요. 네. 4714님 고지혈로 약을 복용하다가 갑상선 항진으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서 고지혈 약을 끊게 됐는데요. 그런데 갑상선 항진이 좀 좋아지니까 이번에는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이 갑상선과 고지혈이 연관이 있나요? 하셨어요. 네, 연관이 있죠. 이 갑상선 항진이 되면 내 몸에서 대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아주 빨라지니까 콜레스테롤도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갑상선 항진이 좋아지면 콜레스테롤이 다시 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가 정상이 돼도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확인하시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콩으로 김남형님이요. 채식만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셨어요.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채식만 하셔도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완경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올라가시니까 반드시 나이가 드시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3513님은요. 콜레스테롤 약을 6년 동안 먹고 있는데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하나요? 하셨어요. 아니 그 현대판 불로초를 안 드실 수가 있나요? 쭉 드셔야죠. 저도 쭉 먹고 있거든요. 콜레스테롤 약은 정말 훌륭하게 우리 몸을 관리해 주는 약물입니다. 계속 드십시오. 네, 오한진 교수님도 먹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아직도 밖에 비 오고 있어요? 부슬부슬 비가 와서 저도 네. 좀 넘어졌거든요. 여러분들 걸어 다니실 때 조심하세요. 아이고. 네, 길이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네, 운전도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비 오는 오늘 같은 날 또 네.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 오늘 마침 네. 이런 좀 촉촉한 금요일에 어울릴 만한 네. 여러분들의 추억을 자극시켜 드릴 만한 테마를 제가 또 마침 준비해봤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일이 일이니까 항상 그 새롭게 나오는 음악을 찾으려고 음원 사이트들을 늘 들어가 보거든요. 네, 며칠 전에 접속을 했는데 너무 익숙한 커버가 신보 파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네. 하는 올해로 이제 벌써 방영된 지 19년 된 드라마 표지가 음악으로 있더라고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주인공인 삼순이가 파티셰라 모자를 쓰고 있고 이제 약간 좀 통통한 네. 얼굴로 웃고 있는 그 커버가 있어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새롭게 그 내 이름은 김삼순 드라마의 OST를 커버해서 발표한 음원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최근에 그 뭐 OTT 채널을 통해서 원작을 2024년 버전으로 다시 보여주는 뉴 클래식 시리즈라고 하는 네. 이제 뭐 일종의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를 다시금 지금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그 기획으로 마련이 된 OST라고 하고요. 이번에 4K 화질로 아주 선명한 화질로 8부작으로 감독판처럼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그 주인공분들도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조금 크게 런칭을 하는 가운데 그 드라마에서 너무 사랑받았던 OST도 많은 분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때 그러려나요? 김선아 씨, 그럼요. 현빈 씨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정려원 씨도 나왔고. 저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시청률이 거의 50% 나왔던 걸로 알고 지금 있고. 생각하면은 진짜 말이 믿을 수 안 없는 되죠. 그 시청률이죠, 그죠? 그리고 그때 전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막 들어왔을 때였는데 네. 퇴근 시간에 모든 직원분들이 넌 지금 김삼순을 보기 보러 가야 위해서 된다. 야근 못한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일찍 퇴근을 했던 풍경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드라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로맨틱 코미디 장르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 이 한국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맞아요. 당시 그런 별명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불렸던 기억이 나요. 또 김선아 씨가 상당히 능력 있는 하지만 사랑에는 조금 서툰 여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또 젊고 좀 뭐랄까 성격이 나쁜 남자 주인공인 그 현빈 씨와 함께 독특한 로맨스 라인을 만들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던 네. 드라마였습니다. 이 삼순이 삼식이 열풍이 진짜 대단했어요. 맞아요. 삼식이었다. 근데 드라마만큼이나 OST도 인기가 많았죠. 맞아요. 저는 이게 음악평론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문화 현상이 있을 때도 음악에 관심을 두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네. 이 드라마를 기점으로 2000년대 중반에 국내에서 이제 한국의 오리지널 곡으로 만든 한국 아티스트들이 부른 곡들이 OST로 큰 사랑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드라마들이 대부분 로맨틱 코미디나 트렌디 드라마인 경우들이었는데 이 드라마가 그때 2005년이었고 플럭서스 뮤직이라고 해서 당시에 또 굉장히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고 있던 뮤지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 이제 OST를 담당하면서 네. 드라마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게 이제 숨겨왔던 나의 네. 그 드라마에서도 정말 결정적인 장면마다 등장을 네. 하던 클래식화의 쉐이즈를 떠올리실 테고 이외에도 뭐 러브홀릭 지선 씨랄지 땅이 좀 세련된 모던 락 사운드 그리고 전자음악 가운데서도 좀 팝적인 색채가 짙게 담겨 있는 곡들이 OST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랄까 단순히 가요가 뭐 수록되어 있다 이런 느낌보다
것보다도 그 트렌디한 어떤 드라마의 색깔에 맞춰서 음악도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그 나이대에 맞는 느낌으로 국내에서 OST를 새롭게 만드는 붐을 일으킨 게 이 드라마가 또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수록곡 중에서 이제 She's 그 대표곡을 2024년에 이무진 씨와 또 소울이라고 하는 R&B 보컬리스트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불렀더라고요. 리메이크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표지를 보고 오늘 테마를 정한 거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새롭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순위를 응원하던 그때를 맞아요. 떠올리면서 OST 한 곡 네. 들어봤으면 합니다. 어떤 곡 좋을까요? 제가 사실 좀 욕심부려서 새로운 버전 들어봐도 좋지 않아요? 라고 작가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모두 대동단결을 하시면서 원곡 들어야 돼요 하시더라고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에도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요. 클래식화의 She's 준비해봤습니다. 클래식 하이의 She Is 듣고 왔습니다. 네. 와, 이렇게 OST 듣고 있으니까요. 8부작으로 재탄생된 이 내 이름은 김삼순도 보고 싶어지네요.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옛날에는 인기 끌었던 이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들이 참 많았어요. 맞아요. 이게 최근에는 이제 각종 OTT들로 여러 작품들이 갈라지면서 갈래가 네. 좀 장르물 이랄지 맞아요. 최근엔 또 약간 판타지 그런 거 인기 있죠. 네, 이 트렌드가 좀 바뀐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0년대에서 한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트렌디 드라마 하면 이런 로코라고 부르는 로맨틱 코미디들이 많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 내 이름은 김삼순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는 뉴클래식 시리즈 안에도 그런 로맨틱 코미디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는 라인업들도 좀 둘러봤는데 네. 뭐 궁, 그리고 커피 프린스 1호점 이 드라마도 정말 또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풀하우스 프라우스. 역시 취향들이 또 네. 이렇게 갈리시네요. 이런 작품들이 또 새로운 편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OST도 정말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들이란 생각이 드는데 네. 커피 프린스 1호점 OST도 제 안에서는 이제 김삼순 OST가 2005년을 강타했었다면 이 OST가 2007년을 강타했던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그 허밍어반 스테레오 그리고 더 멜로디, 뭐 캐스커처럼 당시에 좀 세련된 전자음악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악들로 꾸려진 진짜 좀 신선하다, 세련되다는 느낌을 네. 많이 받았던 음악들이 있었고 그 음악 감독을 했던 게 이제 티어라이너라고 하는 아티스트인데 이후에도 음악 감독도 많이 역임을 하고 또 그 당시의 어떤 추억을 되새김질하게 너무 좋은 아티스트로 자리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전계수님은요. 네. 저는 미사 페인입니다. 미안한다 사랑한다도 나온다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어떡해. 그거를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이거 뭐 약간 나올 때 2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네, 그 시절 드라마 OST 가운데서 아직도 사랑받는 곡들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 미사하면 눈의 꽃 맞죠? 제가 기억하는 게. 맞아요. 진짜 정말 이 드라마와 음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란 생각이 새삼 드는데 사실 오늘 준비한 또 다른 음악은 앞서 언급했던 궁이라고 하는 이 OST 가운데서 음악을 준비해봤어요. 네. 사실 이 궁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유행하는 판타지에 가깝잖아요. 배경은 현실인데 이제 한국이 입헌 군주국이어서 황태자가 있고 갑자기 이제 평범한 여고생이 뭔가 정실처럼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음악 자체도 평범한 가요나 너무 세련된 지금 음악은 좀 어울리지 않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드라마 OST와 함께 음악계에서도 갑자기 부각이 됐던 팀이 누구였냐면 두 번째 달이라고 하는 당시에 자신들의 캐치프레이즈를 에스닉 퓨전이라고 불렀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스트루멘탈 밴드예요. 사실 보컬도 없고 이 팀은 그런 어떤 에스닉한 약간 다양한 악기들로 만드는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팀인데 이 팀의 음악이 드라마와 또 찰떡처럼 어울리면서 만든 분들께 사랑도 받았고 또 두 번째 달이 하는 좀 한국에서는 흔히 인기를 얻기 어려운 음악들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곡을 띄워드릴까 하다가 저는 그냥 이런 곡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좀 들으면 드라마 스토리에 과몰입될 만한
하울앤제이가 함께 부른 Perhaps Love, 네. 사랑인가요라는 곡이 또 큰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올게요. 하울과 제이가 함께 부른 Perhaps Love 듣고 왔습니다. 네. 2792님이요. 저는 이 당시에 상도약골 가자 드라마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하셨고요. 네. 박상준님은 드라마 파스타 생각이 나요. 아. 근데 파스타에는 알렉스가 출연도 했었죠 하셨어요. 맞아요. 다들 본인들이 좋아하셨던 예전에 그 로맨틱 드라마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표 로코 드라마를 하나 더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타이밍에 이 드라마 빠지면 너무 섭섭할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들은 좀 이제 후배격이고 네. 진짜 선배. 로코계의 선배 드라마와 OST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바로 드라마 질투. 좀 더 시간이 좀 더 올라갔네요. 그럼요. 이게 네. 92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전의 작품들은 2000년대 중반이니까 한참 선배격의 드라마죠.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로맨틱 코미디 장르도 장르고 또 트렌디 드라마라고 하는 그 장르의 시초이기도 하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당대의 청년들의 일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 동년배들의 공감을 많이 자아냈던 드라마로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게 그 당시에 그 시절의 젊은이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직접 즐기는 뭐 피자 그리고 편의점 이런 새로운 문화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드라마에 많이 등장을 네. 하면서 그게 또 유행이 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이 지난 얘기라 편의점이 점이. 유행이요? 그러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네. 포인트도 가지고 있던 드라마였고요. 역시 OST도 큰 사랑을 받았어요. 유승범의 질투. 지금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또 두근두근하신 네. 분들 계실 텐데 엔딩 그 장면에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면서 두 사람의 로맨틱한 장면을 네. 비추던 그 장면에 또 같이 네. 흐르기도 했던 노래였습니다. 최진실 씨가 이 작품으로 완전 일약 대스타가 됐잖아요. 맞아요. 또 최수종 씨와 함께 그쵸. 정말 하이틴 스타처럼 사랑받았었죠. 네. 네. 드라마 질투의 OST 유승범의 질투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이나의 오늘 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류승범의 질투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